사기에 속아 절망에 빠진 아들,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가족의 이야기. 어머니 은희는 아들 민수가 거액의 사기를 당해 알코올 중독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나선 어머니, 그리고 이혼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전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 과연 이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저녁 서점 셔터를 반쯤 내린 채 은희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은희는 오늘 팔린 책의 제목을 장부에 적었습니다. 낡은 마음을 닦는 법. 제목이 눈에 밟혀 잠시 웃다가 웃음은 쉽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문고본 2권과 달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요즘 들어 서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희는 한숨을 쉬며 오늘의 매출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떨리며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잘못 걸린 전화이거나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저 장미경이에요. 윗집 장미경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낮았습니다. 장미경은 민수가 사는 오피스텔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민수 씨 집이 며칠째 밤마다 불이 안 켜져요. 창문도 하루 종일 닫혀 있고요. 택배만 문 앞에 쌓이고 사람 인기척이 없어요. 은희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수는 평소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칠씩 잠적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바로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5번, 6번. 대답은 없었습니다. 은희는 계속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은희는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민수가 초등학생 때 쓴 일기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서점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도 절대 버리지 않고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문장을 어루만지다가 은희는 손을 뗐습니다. 강한 건커녕 요즘 따라 자꾸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강한 척하며 견뎌온 것일까요? 혼자 민수를 키우느라 정신없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은희는 정말 강해져야 했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민수를 보면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민수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학교에 보낸 다음 자신도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학원 차량을 기다리는 민수를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업 준비를 하고 민수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수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아이의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민수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점 셔터를 끝까지 내리고 은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려던 길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고개를 들어보니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죽어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마음속에서도 한 조각 불이 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은희는 계속 민수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민수가 이렇게 연락을 뜸하게 했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다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결혼을 한 다음부터였을까요? 결혼 후에는 명절이나 생일 때나 겨우 연락이 왔습니다. 그마저도 이혼한 후에는 더욱 뜸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엄마에게 보여주기 싫어했습니다. 은희도 민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심스러워하다 보니 점점 멀어졌습니다.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혼잣말을 해보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가방 속 비상열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금속의 감촉이 오늘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하나 가지고 있을게라고 했었는데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응급 상황을 대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응급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된 집으로. 은희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는 집에 가면 엄마 왔어요 라고 달려나오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민수의 집에 가니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마저 불안했습니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장미경의 말대로 며칠째 집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날 아침 이상하게 불안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교사 시절에도 그런 직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미묘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말투의 변화, 표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교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이 보내는 신호는 놓쳤던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민수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민수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니 여러 개의 창문 중에서 민수의 집만 유독 어두웠습니다. 다른 집들은 대부분 불이 켜져 있었는데 민수의 집만 깜깜했습니다. 장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 없기를, 민수가 괜찮기를, 단순히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묵은 김치와 곰팡이, 그리고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코를 찌르는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민수의 집 근처는 깔끔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현관 앞에서는 빈 생수통과 피자, 상자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도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우유팩까지 문 앞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상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칠째 그대로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평소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발도 가지런히 놓고 책상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민수답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딩동 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은희는 숨을 고르고 비상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딸칵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더욱 강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은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눅진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이 며칠째 닫혀 있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먼저 들어온 것은 닫힌 커튼과 그 아래 그림자처럼 엎어져 있는 아들의 등이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사이 민수가 한쪽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갈라졌고 볼은 깎아낸 듯 꺼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비어있는 소주병, 반쯤 남은 위장약, 구겨진 영수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들도 굳어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은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민수야. 은희는 무릎을 꿇고 민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민수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체온은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눈 떠봐. 민수의 가슴은 아주 얕게 오르내렸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은희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119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면서도 계속 민수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습니다. 119입니다. 네, 응급 상황입니다. 아들이 의식을 잃었어요. 주소를 말하는 동안 음절 하나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은희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위기 상황을 많이 겪어봤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런 상태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의식이 없어요. 숨은 쉬고 있는데 깨우려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구급차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환자를 옆으로 눕히시고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 갑자기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방 안의 냄새가 더 짙어지며 먼지가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은희는 민수의 자세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렸습니다. 숨쉬기 편한 자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 돼. 라고 중얼거린 다음 순간 은희의 시야가 휘청이며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긴장과 충격 그리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은희는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민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동공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하고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들것에 실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모습의 민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의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응급실의 흰색과 소독약 냄새.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기절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옆 침대 커튼 사이로 민수의 팔에 꽂힌 링거줄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은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이시죠? 저혈당에 긴장하셔서 잠깐 쓰러지셨어요. 물 드세요. 간호사가 건넨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목이 촉촉해졌습니다.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뒤늦은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쓰러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가 있는 침대로 갔습니다. 민수는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습니다. 은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은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괜찮다는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이런 상태가 된 것 자체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의사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은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희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뎌내려고 했을까요? 알코올 섭취량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 수치도 올라가 있어서 금주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많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평소 민수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지금 당장은 수액 공급으로 탈수를 해결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는 펜으로 몇 가지 약 이름을 적어준 다음 은희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은희는 의사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민수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혼자 민수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처럼 이제는 무너진 민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를 따라가듯 민수가 천천히 눈동자를 은희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지 말랬는데. 쉰 목소리가 흩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부르면 오고 안 불러도 온다고 했잖니. 은희는 민수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피부는 뜨거웠고 뼈마디가 손바닥에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희는 민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선은 민수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민수가 이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수는 다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민수와의 대화가 끝나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희는 민수 옆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신혼이던 시절, 주말마다 반찬을 싸가지고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영이 문을 열어주며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웃던 얼굴도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고 서영도 활기차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은희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구조조정 통보를 받던 날 민수가 전화로 엄마 나 잘릴 것 같아. 근데 괜찮아. 다른 일 하면 되지라고 말하던 씩씩한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그때부터 민수의 목소리에 조금씩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몇 개월 동안 면접을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카드 빚이 늘어났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점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던 해 거실 한쪽에 쌓인 독촉장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끊을게라던 술 약속이 하루도 지켜지지 않던 시간들. 은희는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반찬을 들고 들른 은희가 방 안에서 들었던 작은 통화도 기억났습니다. 응,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서영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 하나만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현실을 피하려고 술을 택했고 서영은 외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기댔습니다. 상처는 겹겹이 쌓여 어디서부터가 시작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날 법원 앞 계단은 비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민수는 서영을 붙잡고 너도 결국 떠나는 거냐라고 물었고 서영은 울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했지만 더는 같이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 민수 씨는 술을 택했고 나는 살아야 했어. 은희는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공기가 지금도 폐 안쪽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와 서영 모두 상처받았고 은희 역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의 결혼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생각을 접으며 은희는 민수에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물 조금 마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람들한테 속았어.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민수의 손목에 달린 고무줄을 보았습니다. 응급이라고 적힌 팔찌였습니다. 거기에 적힌 생년월일이 낡은 사진처럼 익숙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은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은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 후 민수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 재개발은 늘 떴잖아. 땅값 오르면 빚도 다 갚고 서영이한테도 당당해질 수 있을 줄 알았어. 민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재개발 투자에 손을 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도 분명함 대신 후회가 남았습니다. 투자 이야기는 누가 먼저 꺼냈니? 회사 선배가 나중에 더 잘 안다는 사람을 소개해줬어. 사전 예약금만 넣으면 분양권 나온다고. 얼마나 투자했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 봐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수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장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통과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미경은 구급차가 출발할 때부터 계속 은희를 걱정해서 병원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쓰러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장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희가 민수의 집에서 기절했을 때 장미경이 구급대원들을 도와 은희를 돌봐줬던 것입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졌어요. 컵라면 대신 미역국 끓여왔어요. 속 달래야죠. 은희는 장미경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까지. 아니에요. 다들 사정 있어요. 저도 혼자 사니까 이웃끼리 챙겨야죠. 장미경은 민수 집에서 본 것들을 낮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양복 입은 남자들이 밤마다 오갔어요. 봉투 주고받고 서류도 넘기는 것 같고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마지막에는 고함 소리도 들렸어요. 은희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려고 했던 민수가 안쓰러웠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또 한 명은 좀 통통하고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돈 얘기하면서 협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미경의 증언을 들으며 은희는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을 충전해 켜자 깨알 같은 문자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5호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명회, 지금 사면 2년 뒤 2배, 대출 대환 가능. 은희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점 손님들이 가끔 이런 사기 문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이런 사기에 당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장미경이 돌아간 후 은희는 민수가 잠든 사이 집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킨 다음 민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노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서라는 글자가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전 분양 예약 확약서, 투자 이행 각서, 대출 동의서. 금액란에는 1억 원이라는 숫자가 붉은 도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은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월급으로는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서점을 하는 은희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계약서 상단의 로고는 그럴싸했지만 주소와 담당자의 연락처는 이상하게도 대포폰 같았습니다. 정식 회사라면 고정전화나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할 텐데 모든 것이 불분명했습니다. 은희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뽑아 들었습니다. 미래도시 재개발 컨설팅 팀장 김영수 금빛 테두리가 싸구려 같아서 더 불길했습니다. 은희는 그동안 비용 절약하려고 직접 집배점에 가서 붙이던 서점 포스터들이 떠올랐습니다. 멀쩡한 글씨체 위에 터무니없는 약속은 언제나 과장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 명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은희는 교사 시절 익힌 체계적인 정리법을 동원했습니다. 증거는 순서가 생명이라는 것을 30년 동안 체득해왔습니다.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전부 촬영하고 프린터로 출력해 큰 스케치북에 차례로 붙였습니다. 문자 캡처, 통장 거래 내역, 명함 사진까지 한데 묶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민수 사건 자료 기문이. 밤이 깊어갈수록 종이의 흰색은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은희는 마지막 장을 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종이는 무심하지만 오래 버틴다. 그러니까 우리도 버티자.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기 사건을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영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전 며느리 서영, 은희는 한 박자 쉬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소식 들었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서영의 목소리에 미련은 없었지만 사람의 도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안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민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은희의 서점. 서점 문이 열리고 서영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에 작은 손가방을 든 서영은 잠시 문 앞에 서서 눈치를 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서영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영은 당황스러운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먼저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왔니? 들어와. 괜찮아. 서영의 손에는 반찬통과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를 위해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서영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챙겨주다니. 미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도움을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태어나면 밥이라도 챙겨주려고요. 미련은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요.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서영이 여전히 민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간적인 정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어젯밤 정리한 스크랩북을 서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 문자, 명함, 의심스러운 로고들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서영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서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재개발 사기.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민수 씨한테 하지 말자고 몇 번 말했는데도 결국. 서영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마지막 시기에 민수가 이런 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서로 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그래도 더 노력했어야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서영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혼자 결정한 일이고 속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은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해. 그리고 민수를 다시 사람 속으로 데리고 나와야지. 서영의 눈에 결의가 섰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민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고 정대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 깔끔하게 정돈된 이마. 평소 여유로운 모습과 달리 오늘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친구의 급한 부탁을 받고 바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김은희. 전화 받고 바로 왔어. 정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희와는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이렇게 다급하게 연락하는 경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대호는 은희가 준비한 스크랩북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으로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잘못 건드리면 더 파진다. 형태만 봐도 조직적인 사기야. 사전 분양 확약이라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추진위원회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정대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명함 봐. 주소가 애매하고 전화번호도 휴대폰뿐이야. 정식 회사라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정 전화가 있어야 하는데 정대호는 더 자세한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이상해. 구체적인 개발 일정이나 허가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 그냥 막연하게 재개발 예정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지. 은희와 서영은 정대호의 설명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계약서로 민수를 속였다니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사실조회 먼저 해야 해. 경찰 고소 준비하고 무엇보다 민수 치료가 우선이다. 알코올 의존과 우울증이 함께 오면 법적 대응도 어려워져. 정대호의 조언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해. 첫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정지. 둘째, 구청의 해당 지역 개발 계획 사실 확인. 셋째, 경찰서 고소장 접수. 넷째, 민사소송 준비. 은희는 메모를 하면서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있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서영이 끄덕였습니다. 술부터 끊게 해야 해요. 그래야 정신이 돌아와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민수 씨가 술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또 속을 수도 있거든요. 서영의 말에 은희와 정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법적 대응도 가능했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서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서영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련은 없다고 하면서 걱정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민수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정대호가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팀이 구성됐네. 이런 일은 혼자 하면 안 돼. 역할을 나누자. 김은희는 증거 자료 정리하고 금융거래 정지, 이서영은 민수 식사와 병원 동행, 나는 법적 절차. 은희는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크게 썼습니다. 살려내기 계획. 그리고 그 아래 굵은 선으로 칸을 나눠 각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각자의 역할도 명확하게 적어두었습니다. 교사 시절 30년 동안 익힌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터득한 방법이었습니다. 계획이라는 말이 이다지도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구나. 은희는 문득 안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정대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구청 도시계획과의 사실조회 요청부터 해야겠어. 이 지역에 정말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정대호는 즉시 구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공무원과의 통화는 몇 분 정도 걸렸습니다. 행정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지만 급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니 오늘 중에 회신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분 후 정대호의 휴대폰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정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 금년 해당 구역 개발 계획 없음.
유사 추진위 관련 민원 다수라고 나와 있어. 은희와 서영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는 허위 정보로 민수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민수의 정신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악질이네요. 서영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조직들은 보통 여러 명을 한꺼번에 속여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계획은 언제나 변수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 변수가 바로 그 순간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화면에 불길한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2시 카페 써니에서 뵙겠습니다. 추가 계약금 논의 건 늦으시면 곤란합니다. 브로커. 은희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도 민수를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수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모르고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봐. 아직도 돈 달라고 해. 정대호가 문자를 보더니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거야말로 기회다. 현장에서 잡을 수 있어. 녹음기 준비하고 경찰도 대기시키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정대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신고만 있었지 현장에서 사기 행위를 목격한 적은 없거든. 내일이 결정적인 기회야. 서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상태로는 못 가잖아요.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그 사람들 만나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 민수 대신. 은희의 말에 정대호와 서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는 평소와 다른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교실에서 말썽꾸러기들을 다뤄온 경험이 이런 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정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야. 그냥 둘 수는 없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해. 서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민수 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저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셋은 내일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대호는 경찰서에 연락해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은희는 녹음기를 준비하고 서영은 민수의 상황을 브로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야.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정대호가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위험한 상황까지 가면 안 돼. 증거만 확보하면 되는 거야. 계획을 세우면서 은희는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중요해. 실수하면 안 돼. 정대호의 말에 은희와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서점에서 스탠드를 켜놓고 스크랩북 마지막 장에 새 페이지를 붙였습니다. 카페 작전 현장이라고 적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두려워도 간다라고 썼습니다. 내일은 결정적인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민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엄마는 강해요.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글씨를 보면서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강한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민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튿날 오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민수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링거를 맞고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자주 시선을 피했습니다.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단정하게 메모하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어요. 해독 주사와 수면, 항우울 복합 처방을 같이 갑니다. 중요한 건 루틴이에요. 규칙적인 식사, 햇빛, 가벼운 운동.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일정을 지켜주세요.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알코올 의존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변화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은희는 의사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했습니다. 민수의 회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2회 정도,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의사는 은희에게도 당부했습니다. 보호자분도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환자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필요하면 가족 상담도 받아보세요. 진료를 마치고 나온 후 은희와 민수는 병원 로비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아.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 은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랐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서영이 따끈한 누룽지와 김밥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약속한 대로 민수의 병원 동행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민수는 말없이 받았습니다. 서영과 마주치는 것이 어색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영의 마음씨에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서영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은희는 두 사람 사이에 살얼음처럼 얇은 그러나 분명한 다리가 놓이는 걸 보았습니다. 아직 무게를 견디긴 이르지만 지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민수의 상태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살던 시절보다 훨씬 마른 것 같았습니다. 뺨도 많이 들어갔고 눈빛도 예전만큼 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니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수 씨, 집에서 혼자 있지 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햇빛 쬐세요. 그래야 잠도 잘 오고 우울한 기분도 좀 나아져요. 서영의 조언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잔소리라고 느꼈을 텐데 지금은 그저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아직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생각날 때마다 이걸 드세요. 서영이 작은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비타민 음료였습니다. 단맛이 있어서 술 생각을 조금 덜어줄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민수는 서영이 자신을 위해 이런 것까지 알아봤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해줄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브로커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작전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카페 써니 근처
정대호가 먼저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내부를 살펴보고 경찰과의 연락도 확인했습니다. 사복 경찰 2명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테스트해봐. 은희는 코트 주머니 속 소형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정대호가 준비해준 것으로 작지만 성능이 좋았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 정대호가 은희와 서영에게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위험해지면 즉시 신호 보내고 절대 무리하지 마. 오후 2시 카페 써니. 브로커는 번들거리는 구두와 네이비 재킷,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킬 생각에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자 브로커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 용기 내셨네. 이번 라인은 다릅니다. 확정 났어요. 내부 정보라서 아직 공개 안 됐지만 곧 발표될 예정이에요. 브로커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은희와 서영은 한 테이블 건너 앉아 평범한 손님인 척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희의 코트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작게 깜빡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라 대부분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은희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잡지를 읽는 척했습니다. 확정이라니요? 정말인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은희와 서영에게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도시계획선 변경됐고요. 조합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사전 분양권 들어갈 명단이 여기 있어요. 브로커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럴듯한 문서들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지금 잔금 1,500만 원만 더 넣으면 최종 계약서에 이름 올려드려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브로커는 서류를 민수에게 가까이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아, 요건 내부 문서라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보시기만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은희가 그 순간 테이블을 톡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계획보다 빨리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의 거짓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진은 없고 말만 있네. 그 말 녹음은 되고. 브로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누님, 장사 망치게 오해 마시죠? 이거 정당한 사업입니다. 방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브로커는 여전히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고소해요. 구청에서 확인했어요. 이 지역 개발 계획 없다고요. 유사 추진이 민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영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청에서 받은 회신 메시지였습니다. 브로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습니다. 그건 아직 공개 안 된 정보고요. 우리한테는 특별한 루트가 있어서 구청 직원들도 모르는 내부 정보예요. 카페 문 쪽에서 정대호가 경찰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대호는 은희에게 고개를 젓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아직 어려워. 계약금 수수 현장이어야 해. 실제로 돈이 오가는 순간을 포착해야 사기 혐의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은희는 한숨을 삼키고 브로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망가지면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인 거 알아요? 당신들 말로 사람 잡잖아. 은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말로 하세요. 저희는 법대로 할 테니까.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지켜야죠. 그게 상도이에요.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브로커는 지금은 바쁘다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내일 설명회 있다면서요? 정대호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브로커의 발걸음이 반걸음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지하식당 예약하셨다면서요? 많은 분들을 초대한다고 들었는데. 서영이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에 온 설명회 초대 문자 캡처였습니다. 브로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손님 관리 차원입니다. 기존 투자자분들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브로커는 둘러댔지만 이미 자신들의 계획이 노출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그 장면을 눈에 새겼습니다. 도망치는 등, 눌린 어깨, 말끝의 떨림. 거짓말은 언제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 그 발목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고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설명회에는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요. 카페를 나온 후 네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잠시 작전을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오늘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이런 뻔한 사기에 속다니. 바보가 아니야. 속은 거지. 속이는 사람이 나쁜 거야. 내가 힘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고. 은희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대호가 내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서 현금을 받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 그때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오늘 녹음한 것만으로는 부족해. 서영도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해요.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 밤 은희는 서점에서 스탠드를 켜놓고 스크랩북 마지막 장에 새 페이지를 붙였습니다. 설명회 현장이라고 적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두려워도 간다고 썼습니다. 내일은 정말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은희는 민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엄마는 강해요.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글씨를 보면서 은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민수를 괴롭힌 사람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사기꾼들이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민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오후 6시 지하식당 앞. 설명회 장소는 시내 한복판 상가 건물 지하였습니다.
대박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평범한 식당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재개발 투자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희와 서영, 정대호는 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희는 가장 뒤쪽 테이블에 앉아 전체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서영은 중간쯤, 정대호는 앞쪽에 앉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들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메모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계산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가 민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7시 정각 브로커가 등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네이비 재킷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키 큰 남자와 통통한 남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장미경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마이크를 들고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확실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터를 통해 개발 예정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그럴듯한 지도와 건물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최신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이 지역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현재 토지 가격의 3배에서 5배까지 상승이 예상됩니다. 브로커는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어제 정대호로부터 들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차 모집에서 총 15억 원이 모였습니다. 오늘이 2차 마지막 모집입니다. 키 큰 남자가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진짜 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통통한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받는 순간이 바로 현행범 체포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참석자 중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저 같은 사람도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일반 분들이 더 유리해요. 기관 투자자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거니까요. 브로커는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혹시 관련 서류나 허가증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보안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대신 투자 확약서는 작성해 드립니다. 브로커의 대답에 일부 참석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의심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서대로 접수받겠습니다. 몇 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정대호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구청에 확인해 보니 이 지역에는 개발 계획이 없다고 하던데요. 식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참석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브로커는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그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루트를 통해 미리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루트라는 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대호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브로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건 영업 기밀이라서. 서영이 일어나서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받은 공문이 있어요. 해당 지역 개발 계획 없음, 유사 투자 사기주의라고 나와 있네요. 참석자들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몇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브로커가 마이크로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진 상태였습니다. 은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교실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이들에게 1억 원을 잃었어요. 똑같은 수법으로요. 참석자들이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한 어머니의 절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브로커와 동료들이 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다. 입구에서 정복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대호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브로커가 뒷문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이미 포위망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사기 혐의로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이건 정당한 사업이라고요.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은희의 녹음 파일, 구청의 공문, 그리고 현장에서의 사기 행위까지. 키 큰 남자가 가방을 버리고 도망가려 했지만 참석자들이 막았습니다. 속을 뻔했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당할 뻔했네요. 한 할아버지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통통한 남자는 체념한 듯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안 속았네요. 은희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사람들이 은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은희는 부끄러웠지만 뿌듯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후 세 사람은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작은 분식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오늘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은희야.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정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런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어요. 서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도 이제 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민수 회복에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그날 밤 은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다 끝났어. 그 사람들 잡혔어? 전화 너머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이제 치료받고 다시 시작하자. 은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스크랩북 마지막 페이지에 은희는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2일. 정의가 이겼다. 민수가 돌아온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확신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한다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기범들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민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기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민수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눈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금주 일주일째시죠? 어떠세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견딜만해요. 밤에 잠 못 자는 게 제일 어려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사기범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면제를 조금 더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으세요. 트라우마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세요. 진료를 마치고 나온 민수를 서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과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민수의 병원 동행을 꾸준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진료 어땠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 약도 조금 줄였어. 다행이에요. 이거 드세요. 서영이 내민 도시락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결혼했을 때 자주 해주던 메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도시락을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영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영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 난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를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에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완전히 회복부터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쉬고 치료받은 다음에 결정하면 돼요. 서영의 격려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간 은희의 서점. 은희는 정대호와 함께 민사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3억 정도 되더라. 피해자들이 20명 정도니까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대호의 설명에 은희는 안도했습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었습니다. 민수가 투자한 1억 원 중에 얼마나 돌아올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는 기대해도 될 것 같아.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도 다행이에요. 민수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는 스크랩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기록들이 두꺼운 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대호가 커피를 마시며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은희야.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잖아. 혼자가 아니었죠. 대호 오빠, 서영이, 장미경 아주머니까지 모두 도와줬으니까. 은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내가 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거야. 민수를 위해서니까요. 엄마로서 당연한 거죠. 은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민수의 집. 서영이 민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반찬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민수가 혼자서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 아침엔 이거 데워 드세요. 점심엔 이 도시락 드시고요. 서영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서영을 바라보며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서영아, 왜 이렇게까지 해줘? 우리 이미 남남인데. 민수의 질문에 서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남남이 아니에요. 남처럼 지낼 순 없어요.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미움도 없어요. 그냥 민수 씨가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서영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젠가 꼭 보답할게. 보답은 민수 씨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약의 효과도 있었지만 마음의 안정이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희의 서점. 민수가 처음으로 서점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려요. 민수가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예쁘네. 은희는 화분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식물 기르는 게 마음 안정에 도움된다고. 민수는 서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책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고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서점 일 도와드릴까요? 시간도 많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제안에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먼저 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럼 천천히 해보자. 무리하지 말고. 은희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사회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서점에서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책 정리, 청소, 손님 응대 등.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서영도 가끔 서점에 들러 민수의 회복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다시 생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서영이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민수 씨가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2달 후 첫 재판 날. 법정에는 은희, 민수, 서영, 정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브로커와 동료들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허위 투자를 권유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므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안도의 박수였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후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민수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가 다 함께 도와줄 테니까. 은희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스크랩북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민수의 새로운 시작, 가족의 승리,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은희는 확신했습니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민수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것을. 6개월 후, 봄. 서점에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며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손놀림도 능숙해졌고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민수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은 지도 5개월째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술 생각도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서나 서점 일에서 보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이 책들은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은희가 새로 들어온 자기계발서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입구 쪽 진열대가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자. 은희는 민수의 의견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민수의 제안들이 꽤 실용적이어서 서점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점 일을 도우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책 추천도 제법 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울증 관련 책 있나요?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친근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쪽에 있어요. 이 책이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민수가 추천한 책을 손님이 만족스럽게 구매해 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민수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영이 도시락을 들고 서점에 들렀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세 사람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영 사이의 관계는 이제 편안한 친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의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은희는 이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영아, 너도 힘들 텐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니?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도 자신의 삶이 있을 텐데 계속 민수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수 씨가 완전히 회복하는 걸 보고 싶어요. 서영의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정대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은희야, 좋은 소식이야. 배상금이 나왔어. 정대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한 배상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투자한 1억 원 중에 5,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많이? 브로커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회수된 거지. 정대호의 설명에 은희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도 중요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하고 싶어? 은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치료비부터 정산하고 나머지는 새로 시작할 때 쓰고 싶어요. 민수의 대답이 성숙해 보였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네 사람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배상금 소식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는 자리에서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민수야. 정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서영도 동의했습니다. 모두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이렇게까지 회복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 민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상담사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감을 찾는 게 중요해요. 프로그램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했지만 의욕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민수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간단한 조립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잘하시네요. 손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동료 한 명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칭찬이었지만 민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성실한 태도와 꼼꼼한 작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민수에게 정식 취업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인 곳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면접 볼 수 있어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와 서영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접 당일 민수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회사에 갔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과 안정된 목소리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과거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면접관들이 호감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들고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됐어요. 취업됐어요. 민수의 기쁜 목소리에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잘 됐다. 은희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영에게도 바로 연락했습니다. 서영아, 민수가 취업됐어. 정말요? 축하해요. 서영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다시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수의 완전한 사회 복귀를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해. 은희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계속 가족이니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서영도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스크랩북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처음 민수 사건 자료라고 적었던 페이지부터 민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힌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것이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은희는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민수야, 앞으로도 행복하길.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미래도 저 별들처럼 밝게 빛날 것이라고 은희는 믿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았습니다. 이제 민수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선 민수,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 은희,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곁을 지켜준 서영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이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으시거나 여러분만의 희망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